안녕하세요. 이 중국 도자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뭐 이렇게 딱히 자료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좀 전문적이지 않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냥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중국 도자기를 한 점 사서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시절 사서 보통 한 3개월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와 맞춰봐서 이 도자기가 이 자료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좀 근접하다 이러면은 그 도자기는 제가 소장을 했고, 공부하는 자료와 그 도자기를 비교했을 때 뭐 청아가 틀리다든가 뭐 그림이 좀 이상하다든가 이런 도자기들은 버렸습니다. 깨서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하니 도자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진유구별이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풍족한 가운데서 중국 도자기를 수집한 게 아니고 진짜 이걸 한 점 사서 팔아서 좀 돈을 벌 목적이 아마 그때는 더 강했을 것 같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또 가족의 생계를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저는 도자기 한 점을 허투루 살 수 없겠더라고요. 왜서 그렇다면 돈은 피지 않습니까? 제가 생활해야 되는 생활비도 어려운 입장에서 중국 도자기 한 점을 산다는 것은 진짜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서인지 제가 도자기는 조금은 볼 줄 압니다. 2년, 3년 전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저녁에 보통 저는 집 식구하고 동네 농길을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그날 또 집 식구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통화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알지 모르는 사람한테서 온 거라서 보니 중국이에요. 카카오톡이 아니구나. 전화가 왔는데 중국이길래 나는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오늘 좀 따분한데 잘됐다. 내가 이 사람하고 좀 약 좀 올려야지. 사실 그런 생각에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아서 나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북경의 정 사장이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요. 박 사장인가 뭐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러시냐고. 그게 뭐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북경에 온 지 오래돼서 자기도 중국 문물을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인데 한국에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서 북경에 있는 분들한테 한국의 중국 도자기를 소장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여유를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뭐 정사장이라는 분이 한국에 여유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이 저라고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줬나 봅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 처음엔 제가 좀 무례하게 몽타주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실 범죄자 취급을 했죠. 왜 그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물었더니 그분은 자기는 전화번호를 수십 년째 쓰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날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통화를 하고 저녁에 카카오톡으로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중국 도자기 여요 몇 점을 보내왔어요. 제가 뭐 잘 볼 줄은 모르지만 그 도자기를 보니 뭐 좀 제가 생각했던 도자기 여요 그런 여요예요. 그다지 뭐 아주 질 좋은 여요도 한두 점 보이지만 중국 송나라 황실에서 사용한 아주 고급 여요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아마 제가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좀 실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여로를 보면은 뭐 황실의 최고급 도자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이런 수집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도자기에 대한 퀄리티는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 품질을 갖고 있는 도자기를 수집해야지. 나는 이렇게 퀄리티 높은 도자기를 시중에서 볼 수 없으니까 나는 뭐 시중에 있는 최고급 도자기를 좀 수집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국 도자기 사진을 좀 봤고 또 제가 소장하고 있는 여요 몇 점을 보내드렸죠, 사진으로. 그랬더니 색깔도 좋고 고급 여요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소개를 해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 소개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몇 분을 만났나 봅니다. 근데 중국에 유무를 좀 했다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한테 보내왔는 여연을 보면 진짜 이거는 뭐 여요입니다. 송나라 때 여요도 뭐 황실에 쓰는 여요가 있고 섭취된 여요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도자기처럼 황실에서 쓰는 간요자기가 있고 또 민가에 쓰는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가에서도 뭐 백자가 흔할 때는 백자를 썼겠죠. 그와 같이 송나라 때 황실에서도 여요를 굽었다면 그걸 흉내내서 아마 민가에서도 그 색을 뭐 여요라는 색이라는 게 문헌에는 비온 뒤 하늘의 개임같이 뭐 푸른색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송나라 때 여요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그 색을 주나라 때 주나라 때부터 그 색을 낸 청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송나라 북송 때 송희종 근간에 여요를 만들었다라는 어떤 중국의 문헌을 보고 또 중국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처럼 오래도록 도자기를 보고 또 저희들은 현장에서 유물로 나오는 도자기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자기를 접하면은 시효에 여요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송의 후주 시효가 주나라가 멸망되고 송나라가 건국될 때 그 도자기 기술이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송태조 그때 여요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한 점 갖고 있어요. 송나라 태조가 그 완을 여여로 빚은 게 있는데 그 완이 얼마나 색깔이 곱냐 그러면은 제가 언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색깔은 송나라 희종 황제가 그 색깔이 이뻐서인지 모르지만 그 도자기에다가 자기가 각을 합니다. 글자를 이렇게 써서 그렇게 이제 보관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유물은 중국 문헌에 따르면은 그 뭐 송나라 태조가 여여를 갖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질 수도 없고. 근데 북성 태조가 여여를 갖고 있었고, 또 송나라 희종 이전에 인종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금나라 때 북송이 침략받아서 금나라에서 여여를 가져가서 거기에다 자기들이 그 연대를 적어서 몇 년도에 이제 했다라고 각을 했던 그런 도자기, 제가 그것도 한 점 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현실적인 어떤 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국 정부라든가 중국의 도자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물을 보면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 기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주관을 넣어서 본다 그러면은 뭐 전부 아니겠죠. 뭐 이건 아니다, 이건 이래서 아니고 이건 저래서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교롭게도 그 여여를 만들 수 있냐 그러면 북경에서 그 여여를 지금 제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정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시효가, 제가 중국 도자기를 중국에 그 있는 루비 때문에 제가 보석 때 한 3, 4년 청나라 황실 보석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걸 수집하는데, 제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지불하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 중국 유물 쪽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4년 전에 후주 시효가 아마 중국에서 대량으로 발견돼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됐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갤러리, 한국의 수집가들도 보면은 후주시효 불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올려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것도 제가 늦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후주시효를 예전에 저희가 거래하던 중국에서 제가 물건을 사는 거를 이 유튜브에서 공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그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 고민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는 아직도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고, 또 이런 일은 당연히 중국에서는 불법이고, 또 어떤 선량한 목적에서 뭐 밭을 갈다 나왔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뭐 선의적인 취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국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유통되고 팔리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좀 공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국 도자기를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뭐 단둥에서 컨테이너로 실어서 뭐 서울에 모처에 가면 뭐 예전에 많이 들어올 때는 컨테이너 몇 개가 들어옵니다. 가봤어요. 저도 수백 점, 수천 점이 들어옵니다. 쓸만한 건 한 점도 없죠. 한국에서 중국 도자기를 구입해서 소장한다 그러면은 방풍일 확률이 99.9%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을 현 시점을 기준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도자기 가격 뭐 옥션이 아니고 그냥 시중에서 나가마 아니면 막 진짜 2차 생산자들에 의해서 팔리는 가격이 한국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비쌉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나 든다면은 청나라 때 옹정 때 만든 투채 도자기를 예를 하나 듭시다. 술잔 하나를. 물론 뭐 한국에 들어온 거는 진품일 수도 있고 방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진품 가품을 떠나서 도자기 한 점을 예로 든다면은 장안평이라든가 서울에 가서 그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그런 가게 가서 사면은 5만 원이면 살 겁니다. 3만 원, 5만 원.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물건을 중국에서 살려면은 얼마에 주고 사야 되냐 그러면은 한 30만 원 정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한국이 더 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수입했는 그 중국 도자기가 어떻게 진품이겠습니까? 진품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중국 도자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중국 도자기, 저도 초창기에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안국동에 있는 시장에서 제 중국 도자기를 파는 그 가게에서 제가 중국 도자기를 많이는 안 샀지만 그래도 몇 점 샀어요. 그러면 그때는 샀는 거는 당신이 뭐 좋은 거라 하고 진짜라 하고, 지금 거는 왜 당신이 컨테이너 들어와서 내가 5만 원, 3만 원에 산 걸 왜 방품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게요. 안국동의 시장에서 중국 도자기를 파던 사장님은 박 사장입니다. 지금은 아마 중국 도자기가 없어서 다른 이렇게 뭐 골동품 뭐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중국 도자기를 할 때 만나서 보니까 기분이 좋은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이 많은 중국 도자기를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가지러 갈 건 뭐 있습니까? 지금 1980 올림픽 이후로 중국과 수교가 되면서 보따리 장사들이 한국에 와서 물건 사서 갈 때 걔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도자기 들고 옵니다. 그래서 팝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얘네들 넥타이 사가고 뭐 옷 사가고 이렇게 뭐 화장품 사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제가 수집을 안 해도 그냥 돈만 주면 다 이렇게 갖고 옵니다. 자, 그렇게 갖고 왔는 물건이니 좋은 물건이 있겠죠, 당연히. 물론 뭐 그렇게 갖고 온 물건 중에서도 뭐 진짜 뭐 싸구리 물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가는 그렇게 들어왔는 물건이 진품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 사장님한테 구입했는 범랑채 도자기 몇 점은 진짜 명품이에요. 지금도 제가 한 점, 2점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을 그때는 뭐 제가 도자기 할 때는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좋은 도자기를 구할 수 있었고 중국에서도 구할 수 있었고 하여튼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중국 도자기를 하신 분들 중에 공교롭게도 제가 얘기하는 황실여요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뭐 명대 청화 간료 아니면 원청화 간료, 왜 그분들은 진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관념의 차이죠. 제가 도자기를 처음 할 때 저는 도자기를 이 도자기는 중국의 어떤 문화를 보고 제가 제가 1993년에 중국을 갔습니다. 시안하고 중국을 15일 동안, 물론 제 사비로 간 게 아니고 제가 공무원 할 때 중국 국비로 중국 그 경제 시찰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15일 동안
중국을 비행기 타고 그때 광주, 시안, 뭐 홍콩, 심천, 상해 뭐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 가서 본 걸 이야기하면은 우리 뭐 제가 태어났을 때보다 중국의 농촌은 더 살기가 비참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 중국 그 월급이 자기들 월급이 시골에서는 한국 돈으로 35,000원 정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시안에서 비치 보석 하나를 사서 그때 1캐럿이 조금 넘는 비치였어요. 비치를 그때 돈으로 4만 원을 줘서 어머니 반지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또 뭐 중국 갔다 온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한국과 수교하면서 한국의 어떤 그런 고급 옷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가져가서 팔면은 얘네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 그 당시 중국은 달러가 많이 귀했겠죠. 특히 조선족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에 도자기를 갖고 와서 돈으로 바꿔서 물건을 사서 돈을 벌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은 공산화되고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중국 유물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이라든가 자기들 문화에 대한 어떤 것들을 뭐 애착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완전히 뭐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하지만은 중국은 진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돈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죠. 그런 공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이 많은 문물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었을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그럼 뭐 이게 영상을 뭐 길게 찍을 수는 없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하기는 그렇지만은 시간이 좀 길어져서 하여튼 그렇게 유물이 지금 한국에서 유통되는 것과 중국에서 유통되는 가격 차이가 중국이 더 비싸졌다는 것을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또 제가 도자기를 하면서 겪었던 그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 하여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